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핫한 주제로 이 개최되는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서도 이제 강영철 전 규제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이 규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혁신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벤처협회나 이런 쪽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정부에서 R&D 투자 확대한다라고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그렇게 관심이 높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하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이런 쪽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일본하고의 그런 경제적 마찰로 인해서 부품 소재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대책도 발표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이야기했었던 산업계 쪽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화평법, 화건법 같은 규제를 완화해줘야 된다. 환경 규제를 완화해야지만 우리가 산업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 경제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사실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는 특별히 뜻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규제 개혁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많은 규제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규제들을 확 바꾸면 될 거 아니냐, 법도 좀 다시 쓰고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모든 규제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정당한 이유건 아니면 또 어떤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건 나름의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공공 분야, 특히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문화나 이런 것들하고 사실 직접적으로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규제 샌드박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 애로사항에서다라고 해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적고, 또 해당 기업들도 조금 더 내 이야기를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두 부처에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정선인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권기만 팀장님도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상당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다른 세미나하고 좀 달랐던 거는, 보통 이렇게 하면은 되게 대학 교수가 발표하고 정부에서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끝나는데, 오늘은 특별히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해서 일단 이 실증 특례 절차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한 두 분께서 또 경험들을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페이민트 김영환 대표님은 당신께서 이제 했던 두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각 단계별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감 있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 확실하게 잡아서 쉽게 설명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사업하는 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생각보다 그런 거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무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포인트 하나 확실히 잡고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또 이게 실증 특례 통과하고 나면 언론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기사를 써주기도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고, 또 정수영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이렇게 실제 사업했었던 그런 다양한 경험까지 해서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경험을 포함해서, 특히 요새 이제 이 모빌리티 쪽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진짜 체감한 현장에서
그 고민했었던 당황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그 토론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앉아 있지만 저 말고 이제 그 유일하게 말씀을 안 해주신 분이 송호철 더전 비즈원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선 이 송호철 본부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플로우에서 지금 질의해 주신 제가 사전 질문지를 한 4장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제가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 또 여기 지금 해당 부처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부처에서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존비즈원 송호철입니다. 저는 더존비즈원에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플랫폼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규제 샌드박스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최근에 금융위 쪽에서 혁신 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좀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어서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20년 이상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회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입하고 매출했던 내용과 인사 관리 정보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이런 데이터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저희 데이터 센터에 모여서 많은 기업들의 어떤 이런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이런 중소기업의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 외관법인 이상들은 분반기 공시도 하고 해가지고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런 중소기업들은 이 재무제표나 이런 어떤 신용에 대한 역사, 기록들이 유통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가가지고 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제대로 대표이사의 신용도나 또는 담보 같은 것들을 갖고 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좀 개선하고자 하냐면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국세 신고가 되고 있는 한 230만 개의 기업분들이 계신데 거기에는 법인 사업자가 55만 개, 개인 사업자가 177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 기업들의 데이터들을 과거처럼 이런 전기말 결산 재무제표나 분반기 결산 재무제표가 아니라 트랜잭션 기반으로, 그러니까 실제 회계 처리가 돼야 되니까 매입하고 매출한 이런 전표들과 인사 급여에 대한 지출 내역이나 이런 자산 취득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이거를 머신러닝에다가 학습시켜서 어떤 채무불이행, 부도와 같이 그것들을 연관되는 모델을 학습해서 그걸 갖고 예측을 하는 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기존의 은행들이 기업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AR이 한 62 정도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나온다면 저희가 머신러닝 갖다가 학습해 보니까 한 89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월별 수도 광열비, 전기세 변화부터 시작해서 노무비 변화 이런 것들을 패턴을 학습해가지고 부도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신용정보업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기업의 실제 트랜잭션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평가나 또는 어떤 그런 정보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원되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을 유동한다든지 금융기관 쪽에 저희가 그 기업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금융위 쪽에 되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규제 개혁이라는 거를 어제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건 아니고 과거부터도 쭉 저희가 규제 개혁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규제 개혁의 속도가 시장에서의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아까도 간단하게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금융위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를 한 결과 상반기에도 105건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수요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사실 이번에 2배에 해당하는 219건의 서비스를 수요조사 결과 이제 받았습니다.
저희 이제 100건이라는 목표라는 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질적인 부분에서 떨어지고 양적인 부분에서 가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러한 시장의 니즈와 수요를 따라가기 위한 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곡차곡 다 섬세하게 체크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샌드박스 심사할 때 그 크게 9가지 카테고리의 그 심사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비스의 혁신성, 그다음에 이러한 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익에 또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 이제 편익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 보호 부분, 그다음에 금융시장 질서나 안전 부분에 대한 저해 요인은 없는지를 보는 건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뭐 여기서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기존 플레이어에 대한 고려보다는 크게는 건전한 경쟁의 그 경쟁 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소비자 피해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혹시 우려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본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발표 때도 얘기를 했듯이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여기 계신 이제 핀테크 기업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핀테크 기업의 참여와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 금융산업, 그러니까 기존 금융회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금융산업에 정말 역동성이 제고되고 있고 경쟁 관계가 막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정말 이렇게 구조가 선순환 구조로 굉장히 바람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시장 안정에 대한 고려 요소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금융시장 부분에 대한 이제 건전한 이제 질서, 그다음에 소비자 부분에 대한 피해와 보호,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 이후에 운영이 끝나면 법규 개정이 이루어진 내용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42건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하고 바로 지금 규제 개선 검토에 들어가 있는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정을 하면서 같이 규제 개선을 검토를 하고 또 이 테스트 과정에서 그러면 규제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도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금융 샌드박스가 그냥 테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테스트가 끝나는 지정 기간 종료 이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규제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자가 처리 시설의 출시 관련해서 어느 분께 준비를 하고 계시나 봐요. 근데 이 폐기물 처리법상 해당 시설은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 설치가 가능한데 실제 대학병원들의 경우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제한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규제 샌드박스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금융위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규제 샌드박스의 가장 큰 취지가 결국은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 법령 미비를 지금 뚫어주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혁신성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혁신성을 먼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뭐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이라든지 서비스가 포함됐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데 거기 대학병원 쪽에 할 때 뭐 규제가 지금 과거랑 안 맞다, 그런 케이스면 아마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명백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도 있고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두 개의 경쟁 업체가 이미 있고 다른 업체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 서비스의 혁신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좀 샌드박스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서비스의 혁신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출시된 제품인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총리실에서 지금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총리실이 자체 조사한 걸로는 기업들
기업들의 기업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홍보 자료도 지금 공동으로 만들고 있고 홈페이지 같은 것도 지금 어떻게 좀 저희들도 지금 사실 홈페이지 산업부 관련 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개편 중에 있고 홍보 강화하고 이 정보를 좀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게 뭐 원하시는 만큼 답변이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일단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이나 그다음에 불법 행위, 그다음에 자금 세탁 등 이제 이런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상통화하고 이제 무관한 블록체인 그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샌드박스에서 적극적으로 심사를 하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규제 샌드박스 팀 저를 비롯한 저희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규제가 거의 없고요. 다른 부처 하면 주로 다른 부처랑 관계 회의를 갈 때 보통 기업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우리 부처 분들은 그래요. 공무원들은 그게 우리 부처의 존재의 이유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을 항상 좀 열심히 도와주려고 그런 의미에서 산업부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보람을 느낄 때는 이거 풀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 충전소처럼 이렇게 법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작지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축적을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축적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게 저희의 보람인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은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안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기술인지 혁신성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규제부처에 그걸 던졌을 때 규제부처에서 보통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5년 전부터 하던 거, 6년 전부터 하던 거 이런 것들 이제 단순 민원 사항을 저희 규제 샌드박스 팀에 하게 되면 저희들은 하나하나 이게 할 때마다 컨설팅을 하고 또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연구원들이 붙어서 하나하나 안건들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런 데다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혁신성 있는 서비스들을 일이 좀 뒤로 밀리게 되고 아무래도 저도 사람들인지라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신청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금융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대표적인 금융 규제 부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핀테크 기업,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하던 업무랑은 달랐는데 아까 우리 페이민트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정수영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렇게 정부한테 고마움을 느끼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제 공무원 인생에 되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너무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도 많이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에 처음 이제 4월 1일 시행을 해서 100일 정도 이제 시행을 했을 때 7월에 기존에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셨던 혁신금융 사업자분들을 다 모시고 저희가 100일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우리가 이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혹시 이제 사업자분들이 불편하셨던 건 없었는지 또 혁신금융 사업자로 서비스로 지정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이제 다양하게 의견을 좀 듣는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이제 얘기해 주셨던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혁신금융 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나니, 투자 유치도 성공을 하시고 또 투자 유치가 진행되시는 사업자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 해외 진출까지 계획을 하시면서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적으로는 또 이제 신규 직원들도 채용을 하는 등 이제 고용 측면에서도 계속 확대를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 샌드박스 제도가 작지만 이게 점점 이제 우리 경제에는 다양하게 큰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시작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완 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핀테크 지원 센터 그다음에 우리 금감원의 현장 자문단에서 컨설팅을 정말 면밀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저희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핀테크 지원 센터로 문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가능하면 이제 저희 뭐 일천한 경험입니다만 저희가 했던 경험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경험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는 이제 연락 주시면 저희는 다 공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피지 전자금융 사업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 쪽에서는 이제 뭐 법원 개정이 됐으나 이제 사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쪽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제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나 길이 새로 났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도시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와 함께 저희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것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안정화되고 뭐 도로 포장도 되고 그래서 이제 뒤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지금 금융 서비스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사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융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금융위가 이 서비스의 맥락이나 파급 효과를 알고 해준 거 같냐? 우리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걸 받아서 간다는 게 뭐 이제 훈장처럼 혹은 이제 프리패스처럼 이렇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군에서 여러 가지 난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규제라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규제라고 하는 게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게 저희 같은 기업의 도전을 막지 않는 거고 이제 좀 용기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혹은 이제 뭐 다른 사업 분야에서 함께 이제 이걸 이렇게 무기 삼아서 혹은 도구 삼아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발표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익을 본 기업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 제도 그리고 현재 제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법령이 고도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외에 충분히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준이 없었다면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5만 대, 10만 대 벌써 한 2년 전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었고 이 사업의 본질적인 발전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하기 이전에 사업에 대한 문제점만 아마 노출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정부가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여전히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거나 실제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훼손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샌드박스를 하고 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원래 저희는 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대관이나 어떤 제휴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고 시작을 했었는데 사업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은 지자체에서 많은 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겠냐라는 연락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했던 사업들이 이러한 안정적인 테두리와 실제 해소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는 과정에 동참하는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좋은 장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응답하라 혁신 규제 샌드박스 골든 타임을 잡아라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2019년 비즈워치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속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속 확인 제도를 어디에서 이렇게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신청하면 그게 언제쯤 오는지, 무슨 건들이 신청되는지 사실 알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또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가 과연 그렇게 구분이 잘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아니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실증 특례가 되게 1년 이내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거보다 깁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하고 임시 허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 이런 우려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사실 이 제도가 올해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그 제도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간다고 하면 분명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여러분들께 사업 기회가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는 거는 굉장히 큰 규제가 이렇게 통째로 다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작은 규제 하나로 인해서도 거기에서 틈새를 해치고 나가면, 그 틈새를 비집고 또 이렇게 나가면 더 큰 그런 사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열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